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민을 키워드로 이 영상을 보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 둘은 모두 우리의 내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어감도 다르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존감과 자존심의 정확한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그 차이만큼 중요한 건 바로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떻게 형성되면 좋은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자존감, 그리고 또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주제인 만큼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주유리입니다. 와. 네. You're not bad, but rather brilliant 내 모습들은 it's not for you 대로 보여줘 that you're so good. 오늘 좀 자존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교수님과 너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컴백하시는 신곡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노래고, 그리고 너의 결점조차도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은 그게 보통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뭐 너의 당신의 결점조차도 존중합니다. 제가 가사를 미리 이제 먼저 네. 봤는데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건 솔직한 네 마음. 어설픈 게 어때? 그대로 보여줘. 오늘 우리가 얘기할 자존감이잖아요. 네. 자존감인데 사실 자존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다운 거. 나답게. 유리 씨도 활동을 하시면서 네. 나다움, 즉 유리다움을 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그러면 또 제가 좀 짓궂지만 그래도 꼭 드려야 되는 질문. 네. 그러니까 그 유리다움의 포인트가 본인한테는 뭘까요? 사실은 제가 앨범에 가장 녹이려고 하는 부분이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통칭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것조차도 유리다운 거니까 그냥 유리답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바꾸면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아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사실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잘 반영된 책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지금도 이제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제 미움받을 용기. 아, 네, 알아요. 미움받을 용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의 미움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걱정하는 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르게 옷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색다르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입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느낌. 네.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모든 것들을 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있지도 않는 건데 그 미움 받을 걱정을 먼저 해서 아, 맞아요. 우리가 자기 색깔을 내보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기 말을 못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네.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라 제발. 결국은 너를 더 미워하게 만들 거야. 맞아요. 네. 미움받을 용기 한 권을 한 곡으로 바꾸면 바로 이 노래 같은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존감, 자존심 네. 이런 거 오늘 주제 다루다 보니까 정말 딱 맞는 손님이 유리 씨가 되신 거죠. 와, 영광입니다. 네. 근데 자존감이란 말, 자존심이란 말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느낌이. 혹시 요거 두 개는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은 하는데 그 교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려니 좀 긴장이 되는. 심리학자는요, 원래 지가 모르는 걸 전공으로 합니다. 그냥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네. 뭔가 자존심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고 자존감은 주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않나. 타인의 유무. 우리 대학원생들은 왜 이 정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거?
야, 네. 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네. 얘기를 해보자면 그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존감의 정의가 로젠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내용이 좀 많이 인용이 돼요. 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혹은 태도라고 네. 정의가 되는데 자존감은 영어로 이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서 자기 존중감의 줄임말이죠.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은 메커니즘은 자존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기제는. 그런데 자존심은 약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 네. 혹은 순위, 서열 이런 쪽에서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자존감이랑 자존심 얘기할 때 네. 둘 다 돈은 없는데 네.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 이번에 네가 좀 사주면 좋겠어 라고 흔쾌히 얘기하는 거고 자존심은 내가 돈이 없는 걸 상대방이 알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봐 계속해서 허세 부리는 게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타인 관점이죠, 좀 더. 네. 네. 자존감이 좀 더 내 관점이라면. 네. 근데 저도 자존감은 뭔가 이야기가 하기가 편한데 자존심은 참 뭔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자존감을 잘 보여줄 때가 있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조금 그런 모습 보일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유리 씨께서도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얘기 하나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본인 에피소드.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많이 어리숙하고 뒤처지고 그런 모습에 정말 슬펐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그걸 좀 이겨낸 적이 있거든요. 목표를 조금씩 달성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정말 스스로 대견하고 야 진짜 끝날 때쯤에는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이렇게 너 진짜 많이 성장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자존감 맞죠. 그러니까 네. 과거의 나에 비해서 내가 성장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감은 전형적인 건강한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느낄 때가 바로 뭐냐면 실수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특히 자기 실수를 아주 흔쾌히 내가 틀렸어 미안 이게 진짜 좋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정말 안 되거든요. 아니 그게 네. 안 돼, 원래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돼. 그게 왜냐면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를 거치면서 한참 성장하고 또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실수한 걸 흔쾌히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자존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존심만 높은 분들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안 하. 네, 자기 실수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상황에 맞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없고 그냥 오로지 답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 말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의외로요. 자존심만 센 사람이 참으로 하기 싫어하는 말을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흔쾌히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맙다는 얘기, 미안하다는 얘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버릇없거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고맙다라고 하는 건 신세진 거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건 실수한 거잖아요. 어머,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세질 일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고맙다라고 얘기할 만한 일을 안 만들려고 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흔쾌히 고맙다, 흔쾌히 미안하다 잘하시면 내가 나를 자존심보다는 자존감 쪽으로 많이 보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자존심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사실 왜 그런 얘기 선배들한테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로서의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쁜 맥락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심리학하는 분들에게 심리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좀 지키셔야 된다. 네, 이것만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래서 지나치게 자존심이 세서 문제지. 사실은 기본적인 자존심은 어느 정도 나는 저평가되기 싫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리 씨의 노래들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압축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하자. 네, 맞아요. 그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전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또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지. 막 앨범 기획 구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와중에 이제 부산에 있던 친구랑 전화를 한 통 했는데 저는 저의 일상을 이렇게 막 이야기해줬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왜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냐
말만 들어도 너무 지친다 내가. 조금 부족하면 어떠냐. 그건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그게 오히려 더 귀여울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힘들었을 때라서 그 말이 엄청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냥 이 얘기를 해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작사가님이랑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곡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죠. 그게 대충 하는 거랑 네. 있는 그대로 하는 거랑 네.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맞아요. 동기가 강한 분들은 있는 그대로 하는 걸 대충 한다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디선가 멈추거든요. 네. 어디선가 멈추니까 이건 대충 한 거야. 적당히 한 거야. 아 맞아요. 네, 이걸 되게 많이 그거를 네.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멈춰야 사실은 또 다음 일을 하고 다음 일을 하는데 맞아요. 약간 그래 왔었는데 네, 네. 이제 그 말을 듣고 약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은 피해라.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은 꼭 피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은 그냥 피곤한 거 말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악영향도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리 씨 주위에 있다면 네. 내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유리 씨가 잘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이 약하다는 건 사실 회복하기 되게 쉽지가 않죠. 근데 자존심은 계속 살아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라고 하는 건 꽤 긴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에 상처받은 경우는 많아요. 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갔는데 저만 빼고 진짜 전부 다 키 185에 외모가 다 차은우 씨 같은 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오이 어디서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공간이 있어요. 그 나쁜 도대체 공간을 뭐라고 어디서? 하냐면 방송국이라고 한답니다. 아. 저는 방송 출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네. 경영 자문을 하러 갔어요. 네. 아. 근데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에는 정말 6명의 멋진 남성과 텔레토비 같은 캐릭터가 하나 탔어요. 얼굴은 미니언.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뭐지 이 느낌?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그 순간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릴 때쯤 되면 그래도 저분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자존감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존심은 계속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되면 또 해하고 올라오죠. 네.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는 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데 자존심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을 끌어올릴 방법은 긴 시간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올라가지 않죠. 네.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맞는 것 같아요. 흔쾌히 반응해. 네.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율이에요. 네. 제가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는데 반가워 나는 경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요 앞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기억나지 김유리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김유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김유리 반가워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럽니다. 조율이야 임마. 요 정도의 느낌. 아주 악의적이진 않은데 자기 머릿속에서 이건 실수였어라고 얼마든지 한 번씩은 얼머부릴 수 있는 자기가 자기한테 네. 요 정도의 함정을 파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서운 친구들이네요. 네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같이 갈까 같이 가지 말까. 같이 가야 된다면 그분이 잘 되게 도와드려야 돼요. 어떻게든. 그분의 떨어진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소중히 같이 갈 사람이라면. 네. 그런데 아니라면 거리둬야죠. 저도 그렇게 해서 거리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건 내가 오히려 의식을 더 많이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났는데 거리를 좀 둔다. 네. 이건 뭐냐? 빈도도 좀 줄이고. 네. 네네. 만났을 때 약간 떨어져 앉고 뭐 요 정도의 느낌.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나랑 더 가까이 앉아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더 나아요. 네. 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한 만큼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자존감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을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 말씀 드릴 때 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게 자기 존중감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보살피는 거. 네.
내가 나를 참 정성스럽게 돌봤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어딘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아주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던가 저를 그런 식으로 돌보는 건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예시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나 이런 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이해 못했어요, 교수님. 방금 전에 그렇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내가 힘들 때 내 몸을 돌보는 게 최고로 자존감 높이는 길. 보통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잘 보살피거나 내가 가족을 잘 보살핀다.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주어랑 뒤에 목적어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날 돌본다, 부모님이 부모님을 돌본다.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게 되면 네. 그런 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내 몸을 돌보는 거. 두 번째가 뭐냐. 이것도 최근에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라고 하죠. 네. 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말만 들어도 벌써 굉장히 자존감 높아지겠죠. 네. 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감사를 듣는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유리 씨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못지않고 중요한 건 나도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그런 일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많아야 돼요. 네. 그냥 문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잠시 잡아드리는 정도의 이런 사소한 것들이죠. 네. 가벼워 보이지만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평상시보다 2배 더 말하고 2배 더 들었어. 네. 이런 날 불면증 환자인 분들도 잠을 잘 자요. 아... 그 정도로 이게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고마워하고 네. 네, 그리고 많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읍시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 심리학자인 저랑 네. 네, 이 자존감, 자존심 이런 좀 쉽지 않은 주제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또 유튜브로 고민 상담 컨텐츠도 했었는데 참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줘도 되나? 약간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또 대화를 해보니까 나중에 그런 고민들이 또 들어와 또 잘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너네들의 사랑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퀴즈를 내볼게요. 간단한 사연을 다 읽어줄 건데 사연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연을 들어보는 거야. 친구가 고백을 했어요. 걔 주변에 예쁜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좋아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얘 좀 모자란 거 아닐까요? 네가 지금 모자란 상태인 거지. 또 하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애인 때문에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어요. 이제 이래서 거북목이 오는 거죠. 아침에 출근 잘했냐, 점심 뭐 먹었냐, 회사에 별일 없냐 톡을 보내도 거의 답장을 안 하거든요. 바쁠 시간에만 톡을 하네. 저는 1분 1초가 아쉬운데 걔는 왜 이렇게 무심할까요?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연인의 그 연락 속도가 빠르면 저를 사랑하는 거고 속도가 느리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단순 논리 속에서 굴파는 애들 있지. 그다음 세 번째, 연애 공백기를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헤어지자마자 환승연애를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힘들어서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데 친구들이 저보고 상도가 없대요. 자, 이 세 가지 사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연애일까? 자존감이 낮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이 낮은 그대들을 위한 샤랍팀의 조언이에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는 건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약간 다른 거야. 자존감은 외부의 관계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해주면 가장 이해하기 편하지. 그러니까 자존심은 어떤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탁 외적으로 약간 드러낸 어떤 느낌? 근데 나는 자존심도 절대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 또 품위 있게 살 수 있어. 자존감은 되게 좋은 거고 자존심은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된다. 이거는 또 개념이 그렇지 않아. 근데 자존감이 이제 낮을 때 자존심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 근데 어렵지. 이게 되면은 자존감이 낮지가 않겠지. 자존감이 그 낮은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칭찬을 반사하는 거야. 너무 피부가 좋아요. 이렇게 칭찬을 해줘. 그러면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서로 재밌게 끝나잖아. 그런데 피부가 되게 좋으시다. 아니에요. 지금 완전 처발랐어요. 저 밤이 되면 쩍쩍 갈라져요. 그때 보시면 진짜 완전 또 나올지도 막 이러면서 거절해.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 결국에는 웬만하면 나쁜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지면서 너도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 우리가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때 하는 연애 유형들이 있어. 자존감이 낮을 때 하게 되는 연애 유형. 첫 번째, 노예형 연애. 나는 너의 영원한 노예야. 헤어지자는 말을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최대한 기분 안 상하게 맞춰주고 있는데 그 애가 제 노력을 알아줄까요? 절대 모르지. 제 눈에는 박서준인데 남들은 그냥 최준이래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쨌든 남들이 뭐라던 잘생긴 내 남친한테 당당해지려고 저는 눈 성형을 했고 윤곽 수술도 상담 중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남친도 저를 더 사랑해주겠죠? 피를 보는 사랑. 나는 성형은 자기가 원하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연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성 때문에 성형을 하려는 애들이 있더라고. 와, 이건 다시 생각해야 돼. 그럼 니네가 다음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은 왜 커플이 좋대? 그럼 다시 풀을 거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이것도 낮은 자존감이지. 정말 이 시대에 노예형의 연애로 마음이 묶인 사람들에게 내가 몇 가지 팁을 꼭 주고 싶어. 자, 귀를 열고 들읍시다. 여기에서 너네가 들어두면 아주 좋은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 미국 휴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심리 교수팀이 했던 연구 중에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존감에 대한 지수를 이 팀이 설정하고 19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 근데 지수가 높을수록 연인한테 더 헌신적이고 아주 사소한 사건들에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관계를 망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보면은 상태가 되게 안 좋으면 되게 조그만 일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 이렇게 막 돋보기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 그래서 원래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성은 비반응적이야. 굉장히 그냥 약간 평정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첫 번째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것만, 다 맞춰주는 것만이 매력이 아니고 반대로 비반응적인 사람이 연애에서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이지. 노예형한테 주고 싶은 두 번째 팁은 자기 기준을 잘 만드는 사람이 연애도 잘한다. 사랑에 자신이 있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절대로 질척거리지 않아. 무슨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은 그 사람 마음 안에만 있어. 우리는 알 수 없어. 그 기준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런데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딱 턴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딱 3번만 고백할 건데 3번 고백할 때까지 너가 반응이 없으면 나는 그때는 포기할 거야. 그래서 뭐든지 자기 기준이나 자기 경계를 잘 만드는 사람이 매력적인데 그러면 자기 기준 중에서 무엇이 또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낮은 자존감으로부터의 탈피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너네한테 물을게. 아니라는 말 잘해? 진짜 싫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되게 많거든? 사람들이 했던 또 툭툭 던지는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았을 때가 되게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놓으라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과한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해. 그런데 이제 또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기대를 높이지. 왜냐면 너가 잘했으니까 계속 잘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힘써서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 상대방이 그렇게 잘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는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이 이제 외로워지지. 상대방의 기분이나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도 생각하라고. 배려할 거는
배려하되 아니라고 말할 때는 아니라고 말한다. 진짜 싫은 건 싫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너네는 훨씬 더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 말을 믿고 꼭 한번 해봐. 머릿속에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고슴도치가 한껏 긴장을 해서 이렇게 온몸에 가시를 탁 세우고 약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고슴도치를 너네가 이미지로 생각하고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존감이 낮았을 때 하는 사랑의 유형 두 번째는 고슴도치형 사랑을 하는 거야. 연애가 간절하지만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애들 있잖아. 전 썸조차 타지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막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에 대해서도 사연이 왔어. 3가지야.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거절당할 게 무서워서 6개월째 지켜만 보고 있어요.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어떻게 말을 걸죠? 28년 인생 썸만 타고 있습니다. 만년 썸 끝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가 좀 아까 말했지. 계속 썸조차 못하고 막. 3번째, 대차게 차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연애를 못하겠어요. 또 상처받을 게 겁나요. 이게 전형적인 고슴도치형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손 한번 쉬고 가자. 정말 힘들다. 내가 이런 고슴도치형,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는 사랑을 갈구하는 고슴도치? 뭐 이런 사람들에게 팁을 주고 싶어. 첫 번째, 솔직한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잔잔한 호수에 떨고 있는 고슴도치가 떠 있는 거야. 너네의 상태가 그런 거지. 다가오지 마, 찌를지도 몰라. 그러나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그래서 나를 홀랑 데려가서 나에게 정말 한껏 사랑을 부어줬으면.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일어날 거라면 벌써 일어났겠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로맨스는 자극이야.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까? 떠봐야지. 어떻게 떠봐? 자극해야지. 자극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게. 나쁜 예시야. 지하철에서 어깨 탁 치고 가면은 아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뒤돌아보잖아. 이런 정도의 자극은 받아야 상대가 움직여. 근데 중요한 점은 뭔지 알아? 자극의 원칙, 치고 빠진다야. 너네가 누군가의 마음을 철망이라고 상상해줘. 그리고 너네는 떨고 있는 고슴도치야. 그래서 단 한 번 인생 최대의 점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철망에 빡 매달려. 철망을 막 흔들어. 그 다음에 바로 떠나. 그 상대방이 황당하겠지? 너는 갔지? 뭐가 남아? 여운이 남아. 이게 로맨스의 자극이야. 파장과 여운으로 가는 거지 질척거림으로 가는 거는 아니야. 내가 이걸 20대 때 알았어야 돼. 잘 들어봐. 떨고 있는 고슴도치야. 그만 떨고 내 말을 잘 들어. 자극 없이는 썸도 없다. 떨고 있는 고슴도치들아. 한 번쯤은 점프해서 누군가의 철조망을 흔들어라. 그게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럼 없는 거지. 그게 뭐 인생의 큰 문제야? 그러면 너네는 또 다른 철조망을 찾으면 되는 거지. 고슴도치형 연애의 두 번째 팁은 관계의 규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자, 이런 말들이 있잖아. 아니 그냥 딱 느낌으로 사귀기 시작한 걸 아는 거지. 그렇게 말로 하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구두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연애에서는 언어로 내뱉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연애는 3가지야. 적어. 관계를 정립해야 돼. 이 관계가 뭐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관계가 정립됐어. 그러면 관계가 정화되지. 아, 썸에서 연인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엔 관계 인식이야. 아,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애인이야.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부터는 바람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관계의 정립, 관계의 정화, 관계 인식.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언어로 규정하는 거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또 하나, 관계를 규정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빠진다. 자꾸 친구들한테 물어봐. 나한테 왜 이럴까? 나한테 오늘 커피를 주더라? 왜 줄까? 끝나고서 나가는데 저랑 같은 방향인데 저랑 같이 가시죠. 이거 진짜 같은 방향이어서 간 걸까?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간 걸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이제 관계가 정리를 못해. 관계의 규정을 말로 꺼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3번째 유형이야. 내 탓형 사람이야. 이거는 고슴도치에서 좀 더 진화한 거지. 연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이제 자기 자책이 되게 심한 이제 고슴도치가 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게 내 탓형의 유형에서 진짜 내가 놀라운 사연을 받았거든. 운전하며 싸우다가 고속도로에 절 버리고 가네. 뭐 죽으라는 거야? 다시는 얼굴도 안 볼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신경질을 내서 시작된 싸움이니까 오히려 미안한 건 저였어요. 저의 이 감정적인 성격 때문에 애인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이거 웃음이 난다. 그래서 그럼 애인은 무슨 고생한 거야? 고속도로에서 너를 내려주는 수고? 와, 자, 너네 어떻게 생각하니? 야, 댓글 좀 남겨줘 봐봐. 이게 전형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고 느끼는 내 탓형 연애를 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 그럴 때 원인은 양쪽에 다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떻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내 잘못일 때 있다 쳐. 내 잘못이면은 내가 다 문제야. 만약에 내가 나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 친구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줘. 정말 건강한 우리가 소위 그 높은 자존감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어떻게 뭐 다 잘하겠어. 이거를 우리가 자기 연민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 보통 이거 되게 나쁜 단어로 우리가 오해하거든. 이렇게 피해자처럼 코스프레 하지 마. 그래서 자기 연민 이런 거 되게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자기 연민은 자기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인간들은 다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가는 거를 자기 연민 과정이라고 해. 그래서 무덤덤한 사람이 되는 생각의 과정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인데 너네가 연애를 할 때도 이걸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군. 여기서 끝내는 거야. 연인이 내 생일을 까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날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비참하게 만드는가까지 가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까먹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게 있어. 내가 양다리 중에 하나였던 거야. 기가 막히지. 야, 내가 진짜 양다리 당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세상에 진짜 별일도 다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조금은 더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고슴도치들에게는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네 탓만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무 잘못하는 게 어딨냐. 또 우리가 낮은 자존감에 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랑의 유형. 지금부터 약간 장르가 달라져. 너네가 오해하는 게 자존감이 낮으면 항상 이렇게 움츠러드는 사랑만 할 것 같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유형의 사랑을 하는 것도 특성 중에 하나야.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아주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하냐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 울분과 부당함과 억울함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이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자아 존중감도 굉장히 낮고 성격도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지. 자극이 오면 일단 화가 나. 그러니까 자꾸만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돼. 이것도 자존감이 낮을 때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은 너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 뭐냐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사람. 우리가 쿨하단 말 많이 쓰지. 야, 너 되게 쿨하다. 칭찬으로 많이 쓰여. 그런데 쿨하다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잘 털었어. 이러면서 딱 쿨한 거하고 처음부터 아니 뭐 나는 괜찮았는데? 근데 진짜로 나는 괜찮은지는 그건 알 수 없어. 문제를 정면 대응하지 않지. 문제로 여겨야 할 문제조차 문제로 여기지 않은 과한 쿨함. 이런 것도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인생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낮은 자존감이 가지는 사랑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그럼 자존감을 좀 높여가면 훨씬 좋겠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 나도 생각을 해봤거든. 자존감은 마인드 컨트롤로만 좋아지는 거는 아니야.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갈 때 성취감이 생기고 그만큼 너의 자존감도 같이 따라서 어느 날 올라갈 수 있고 너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사랑 할 수 있다. 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고슴도치들아.